세상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팁을 한 푼도 안 줬는데 왜 이 귀한 음식을 거저 주시는 겁니까? 독일 뮌헨의 수석 공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깐깐한 62살 클라우스 씨. 지금 그는 한국의 허름한 시장 바닥에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고 있습니다.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차가운 철의 심장을 가진 그가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무너져 내린 걸까요?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가겠다는 딸을 억지로 따라온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그저 운 좋은 하천공장쯤으로 무시했던 그의 콧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차 없는 완벽한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한번 놀라고 고분 등의 할머니가 대가 없이 얹어주는 따뜻한 덤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죠. 평생 계산기만 두드리며 살던 서양 기술자의 영혼을 뒤흔든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정과 위대한 시민의식. 그 충격적이고도 가슴 벅찬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증인이신 어르신, 저는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항상 어르신의 매서운 눈과 깊은 통찰력을 생각합니다. 어르신의 좋아요는 저에게 주시는 합격 통지서와도 같아요. 영상을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거나 더해주실 지혜가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클라우스입니다. 올해 62이고 독일 뮌헨에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 설계를 총괄하는 수석 공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종교는 딱 하나, 바로 정밀함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 법이죠. 틈새의 오차조차 용납하지 않는 깐깐한 독일 노인네인 제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은 그저 운 좋게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을 좀 잘 만들어 파는 하청기지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그런 제 완고한 고집을 꺾은 건 늦둥이 딸 레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들의 공연 티켓을 구했다며 서울에 가야 한다고 방방 뛰는 아이를 보며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레나, 고작 춤추는 아이들을 보러 그 먼 곳까지 가야겠니? 독일의 엔진보다 정교한 건 세상에 없단다. 하지만 레나는 울며 매달리는 대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인 숫자와 데이터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쏘아 올린 누리호 로켓의 엔진 설계도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거대 선박들의 점유율 수치를요. 그 정밀한 데이터 앞에 저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좋다. 내 눈으로 직접 그 나라의 수준을 확인해 주마. 그렇게 저는 오만한 기술자의 자존심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학자의 눈으로 본 공항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직선이 아닌 부드러운 유선형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는 걷는 사람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철저한 인간공학적 설계의 결정체였죠. 바닥은 거울처럼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모든 표지판은 낯선 이방인조차 길을 잃지 않게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이야 어느 나라든 잘 꾸며놓지.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로와 승강장 사이에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유리벽, 바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오자 유리문과 열차의 문이 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스르륵 열리는 광경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리문이 아닙니다. 열차의 제어 시스템과 승강장의 센서가 완벽하게 통신해야만 가능한 엄청난 정밀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 심지어 우리 독일의 지하철에서도 예산 문제와 기술적 난제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이 거대한 안전 시스템을 한국은 전국의 모든 역에 깔아버린 겁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충격은 이어졌습니다. 쾌적한 에어컨 바람 아래 젊은이들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서 있으면서도 분홍색 임산부석과 노약자석만큼은 신성한 구역처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약자를 배려하는 이 높은 시민의식, 오차율 0%를 지향하는 기계보다 더 정밀한 한국인들의 도덕적 질서 앞에 60년 넘게 단단한 강철처럼 저를 지켜온 서양인의 자존심에 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 속에 숨겨진 진짜 엔진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요. 뮌헨의 수석 공학자를 오열하게 만든 그 뜨거운 정의 실체를 확인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가는 환승 구간에서 저는 그만 거미줄처럼 얽힌 노선도 앞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트렁크를 양손에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영어 표지판을 훑었지만 짜증만 치밀어 오를 뿐이었죠. 독일 민행 같았으면 누구 하나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이 유럽식 매너이자 개인주의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백팩을 맨 한 한국인 여대생이 밝은 미소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넨 그녀는 제 호텔 이름을 듣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덥석 제 무거운 트렁크 손잡이 하나를 같이 쥐었습니다. 여기는 환승이 좀 복잡해요. 제가 마침 가는 길이니까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럽에서 낯선 이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며 짐을 잡는 건 열의 아홉은 소매치기이거나 나중에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20분이 넘는 그 복잡한 환승 통로와 수십 개의 계단을 제 무거운 짐을 함께 들고 묵묵히 걷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텔 건물이 똑똑히 보이는 지상, 출구 앞까지 저를 데려다 준 그녀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지갑을 열어 50유로짜리 지폐 한 장을 팁으로 내밀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죠. 하지만 그녀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두 손을 세차게 저었습니다. 오, 아니에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은 여행 즐겁게 하세요. 그녀는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하고는 인파 속으로 훌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손에 50유로를 든 채로 저는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차가운 계산 논리로만 살아온 제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귀한 시간과 땀방울을 내어주는 이 맹목적인 친절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오류였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천국 같아. 옆에서 레나가 속삭였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상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들른 카페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하는 광경을 또 한 번 목격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남자가 노트북과 고가의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주변 그 누구도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미넨의 카페였다면 1분도 안 되어 사라졌을 물건들이 이곳 한국에서는 주인이 올 때까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같은 기계적인 안전만 있는 게 아니었어. 이 사람들은 서로의 양심을 믿고 있구나. 그건 법이나 규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린 높은 시민의식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기적이죠. 0.01mm의 오차를 잡기 위해 평생을 바친 수석공학자인 저였지만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작동하는 한국인들의 양심의 질서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질서와 친절은 알겠는데 과연 이 나라에 그 뜨거운 사람 냄새도 남아있을까? 저는 아직 이 기적 같은 나라의 심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 레나를 따라 도착한 광장시장의 그 허름한 국밥집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호텔의 짐을 풀기가 무섭게 레나가 제 옷깃을 마구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한국의 진짜 심장 소리를 들으려면 시장에 가야 한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서울 한복판의 자리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거대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지글지글 빈대떡이 익어가는 소리,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맵고 달콤한 냄새들. 평소라면 조용한 미넨의 고급 식당만 고집했을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복잡한 혼돈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을 기분 좋게 녹여내고 있었죠. 우리는 시장 구석의 한 허름한 국밥집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은빛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몸집보다 큰 가마솥 앞에서 쉼없이 국물을 젓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펄펄 끓는 국밥 두 그릇이 놓였는데 제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밥 두 그릇을 시켰을 뿐인데 은쟁반 위로 배추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침 등 6가지가 넘는 반찬 접시가 줄줄이 깔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 레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레나, 당장 이 반찬들을 물리라고 해라. 주문하지도 않은 요리들을 다 먹었다간 나중에 바가지를 쓰게 될 게 뻔해. 유럽 식당에서는 물 한 잔, 케첩 하나에도 추가 요금을 꼬박꼬박 매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깐깐한 제 계산으로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처럼 보였던 거죠. 제 겁에 질린 목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우리를 쳐다보시더니 얼굴 전체에 주름이 깊게 파이도록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윽고 레나의 번역기 화면에 뜬 글자를 확인한 저는 하마터면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외국인 양반들 참말로 겁도 많네. 이거 전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다 먹으면 내가 산더미처럼 또 퍼줄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팍팍 먹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공짜라니요. 숟가락을 들어 진한 국물을 입에 넣는 순간 뱃속 깊은 곳부터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기름이 자글자글 끓는 큼지막한 해물파전 한 접시를 우리 테이블에 퉁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사양했습니다. 할머니, 우린 돈이 없습니다. 이런 비싼 요리는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넓은 어깨를 툭툭 다독이시며 번역기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예쁜 딸내미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 이건 내가 기특해서 그냥 내어주는 덤이야. 돈 받을 생각 없으니까 배 터지게 먹고 가요. 타지에서 배고픈 게 제일 서러운 법이야. 덤. 그것은 세상 어떤 독일어 사전에서도 번역할 수 없는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마법의 단어였습니다. 대가 없이 낯선 이방인에게 피 같은 음식을 내어주는 이 맹목적인 사랑. 저는 멍하니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고된 노동으로 마디마디가 굵어진 그 손, 뜨거운 불에 대고 칼에 베인 흉터가 가득한 그 훈장 같은 손을 보는 순간 제 뇌리 속에 40년 전 서독의 풍경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독일 지하 막장에서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문물 젖은 빵을 씹던 한국의 어린 광부들, 병원에서 고름을 닦으며 부모님께 돈을 붙이던 간호사들, 바로 그분들의 헌신이 이 할머니의 손과 맞닿아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재더미 속에서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 자신의 살을 깎아내던 부모님 세대의 눈물겨운 정. 이 미련할 정도로 거대한 사랑의 힘이 있었기에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고 세계 1위의 공항을 만들어내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평생 차가운 데이터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62의 독일 공학자는 결국 그 허름한 시장통 한가운데서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텅 빈 뚝배기 위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굵고 뜨거운 눈물 방울이 탁자 위로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레나야, 이 멍청한 아빠가 완전히 틀렸구나.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기술은 독일의 금속 기계가 아니었어. 조건 없이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이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 계산기로 잴 수 없는 이 거대한 사랑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기적이었던 거야. 수백억짜리 최첨단 기계도 뚫지 못했던 제 오만함을 단번에 박살낸 한국 어르신들의 피땀 젖은 밥상 앞에서 서양의 콧대 높은 노신사는 완전히 백기를 들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온 제 두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임순례 할머니가 건네준 그 뜨거운 파전 한 조각은 제 목구멍을 넘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 평생 차가운 이성과 숫자로만 겹겹이 쌓아 올렸던 완고한 성벽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레나의 손에 이끌려 서울의 거대한 심장,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또 하나의 거대한 폭풍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웅장한 궁궐의 지붕이 보이고 그 앞에는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강탈한 것은 그 역사의 현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인파였습니다. 수석 공학자로서 제 머릿속에는 즉각적인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레나,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사고가 나기 마련이야. 유럽의 대도시, 미넨이나 런던에서 축구 경기가 열리거나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면 이 정도 인파의 절반만 모여도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훌리건들,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맥주병,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삼엄하게 깔리는 무장 경찰들. 그것이 제가 평생 보아온 군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긴장감은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물결치듯 움직이는데도 소란 하나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앞사람을 밀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외국인인 저희 부녀가 길을 헤매자 곁에 있던 젊은 청년들이 환하게 웃으며 선뜻 길을 내어주고 자신들이 깔고 앉았던 돗자리 귀퉁이를 내어주며 앉으라고 손짓을 보냈습니다. 48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중이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혹은 정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스스로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소름 돋는 광경. 이것은 제가 평생 연구해 온 그 어떤 기계의 정밀함보다 더 경이로운 인간의 정밀함이자 성숙한 시민의식 그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캄캄했던 서울의 밤하늘 아래 수만 개의 보라색 응원봉이 일제히 불을 밝히며 광화문 광장은 순식간에 보랏빛 은하수로 변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제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서는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무대 위 7 청년의 몸짓은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제 공학적인 눈으로 보아도 완벽한 물리적 예술이었습니다. 저토록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기 위해 저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을지, 저는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 하나하나에서 40년 전 독일 탄광에서 석탄 가루를 뒤집어 썼던 파독 광부들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최고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한국인의 그 지독한 성실함이 유산처럼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2시간이 넘는 환상적인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비로소 이 나라가 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는지 그 최종적인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48만 명의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 저는 당연히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남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부터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가방에서 주섬주섬 커다란 비닐봉지를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든 응원봉으로 어두운 바닥을 꼼꼼히 비춰가며 자신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물론 남이 버리고 간 작은 휴지 조각 하나까지 남김없이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혀 곁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한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학생, 혹시 시청에서 고용된 사람인가요? 왜 돈도 안 받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냥 팬들입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가 깨끗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와 이 나라의 얼굴이 빛나는 거니까요. 이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질서와 철학을 가졌다고 오만하게 자부하던 독일의 수석공학자는 이름 모를 한국의 젊은이들 앞에서 너무나도 큰 부끄러움의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타인을 배려하고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지켜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덕적 엔진이 장착된 진짜 초인류 국가였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밤늦은 시간임에도 서울의 거리는 대낮처럼 밝고 안전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는 여성,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는 청년들. 미넨이었다면 밤 9시만 되어도 무서워 나가지 못했을 골목길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평화롭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난디가 말했던 KHA는 단순한 경찰의 통제가 아니라 옆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서로 간의 거대한 사회적 약속과 신뢰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강물 위로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보석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아까 공연장 근처에서 몰래 사온 하얀 상자 하나를 꺼내 레나의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보라색 응원봉이 담긴 선물이었죠. 잠결에 눈을 뜬 레나가 상자를 열어보고는 제 목을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저는 레나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의 야경을 향해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래, 레나야. 이 늙고 꽉 막힌 아빠가 완전히 틀렸구나.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기술은 우리 독일의 금속 기계가 아니었어.
조건 없이 타인에게 덤을 얹어주는 할머니의 손, 팁도 받지 않고 길을 알려주던 여학생의 미소, 그리고 수십만 명이 모여도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는 저 젊은이들의 양심. 계산기로 잴 수 없는 이 거대한 정이야말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였어. 저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고 미넨 본사의 회장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저는 출장 일정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에서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일궈내는 성소입니다. 저는 이곳에 한 달 더 머물며 엔진 설계도가 아닌 사람의 품격을 공부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독일 기술이 최고라는 오만을 버리고 진심으로 이 나라의 경의를 표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짜릿하게 떨려왔습니다. 60년 평생 가장 완벽한 엔진을 설계해왔다고 자부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설계도는 오늘 밤 서울의 거리에서 마주한 한국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40년 전 우리 독일의 탄광과 병원에서 피눈물 나는 성실함으로 기적의 씨앗을 뿌렸던 그 어르신들. 그분들이 일궈낸 이 찬란한 한강의 기적은 이제 전 세계 청년들의 가슴 속에 보랏빛 별빛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매일 밤 이 따뜻한 한국의 정과 질서 있는 밤거리를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깐깐했던 독일 공학자의 인생 나침반은 이제 미넨이 아닌 이 위대한 기적의 땅 대한민국을 향해 영원히 고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진정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독일의 차가운 철의 이성이 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심장 앞에 완전히 녹아내린 감동적인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며 숫자의 세계에서만 살았던 클라우스 씨. 그가 한국의 허름한 시장 바닥에서 쏟아낸 눈물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40년 전 독일의 차가운 지하 탄광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우리 조국을 일으켜 세웠던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피눈물 나는 성실함, 그리고 그 희생을 자양분 삼아 꽃 피운 우리 한국인 특유의 정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타국 땅에서 겪으셨던 그 서름과 고통, 그리고 이 땅에 돌아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그 세월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찬란한 한강의 기적도 48만 명의 젊은이가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자리를 정돈하는 이 숭고한 시민의식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독일의 수석공학자가 고백했듯 선진국은 높은 빌딩이나 정교한 엔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나그네에게 덤 한 접시를 선뜻 내미는 넉넉한 인심과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는 그 높은 품격이 바로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 힘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클라우스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일궈낸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의 그 거친 손마디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대한민국의 훈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댓글로 우리 이웃들과 따뜻한 덕담 한마디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저희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전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 잊지 않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라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감동 코리아였습니다.